안녕하세요. 신남방 국가에서의 상표권 확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완특허 법인 소속의 구영서 미국 변호사이고 일부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1부는 약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대부분의 신남방 국가에 있어서 상표를 출원할 때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제가 다뤄볼 주제는 일단 식별력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마다 그 상표를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를 거칠 때 몇 가지 중요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던 상표와 유사한지 동일한지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 국가마다 그 식별력이라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식별력은 결국에는 그 상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식별력을 갖추었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자 심사 기준이자 어떤 검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국부터 말씀드리자면 태국은 비교적 다른 신남방 국가 중에서도 식별력에 대한 심사가 좀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리적인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 자체로 상표 출원을 했을 경우에 태국에도 없는 지리적 명칭일지라도 사전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면 그 자체가 식별력, 그러니까 상표로 인정받기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라산이라는 한국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만약에 이대로 출원을 할 경우 식별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만약에 태국 같은 나라에 이런 뭔가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단독으로 출원하시기보다는 뭔가 식별력을 갖췄다고 보여지는 로고 도형 이미지나 또는 문자 등과 결합을 하신 뒤 그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권리 분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리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권리 분류구입니다.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상표, 일반 숫자 상표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또 더러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 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발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서 일반 숫자를 만약에 등록시켜 놓으면 이 숫자에 대한 독점권을 한 출원인에게 주는 게 되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이 또한 단독으로는 아마 등록이 안 됐더라도 뭔가 식별력이 있는 상태, 형태로 출원을 하면 가능은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도안화시켜서,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스타일화시킨 숫자로 만들어서 딱 그 형태로만 보호받도록 한다는 뜻이고요. 또는 다른 뭔가를 결합해서 그 결합된 다른 식별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장하되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록된 상태의 독점권을 주장하되 그 안에 포함된 단순한 숫자는 권리를 불려고 한다. 이런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내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줬을 때 거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태국 내에서의 사용이 단연간 3년에서 5년 사이 이루어졌고 그 상표에 대한 사용이요. 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나 서비스이 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거나 많은 홍보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 상표의 출원인과 연결지어서 확인하고 식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그 증빙 자료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가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일단 숫자 상표는 여전히 등록이 불가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지리적 명칭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베트남은 국문 상표의 단독 출원을 제한드리지 않습니다. 국문 상표가 아닌 현지어나 아니면 영문 라틴어의 단독 출원 또는 이렇게 다양한
과거의 그 결합 상태의 출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독으로 국문 상표만 출원할 경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전자에 그림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거절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국문, 그다음에 현지어를 결합한다든지 국문 또는 영문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록 국문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도 다른 것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결합된 요소가 식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절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참고적으로 그 한국에 있는 그 한류 열풍이나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그 한국 물품과 어떤 문화가 이제 유입되면서 그 베트남 시장이 그 많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제 라벨링을 할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 국문 상표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대로 그 출원을 시도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단독으로 한국말을 국문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잘 논의하셔서 뭔가 현지화된 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또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결합된 그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출원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제 숫자 상표로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숫자가 등록이 불가한데 아래 예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안화되었거나 아니면 이 도안화된 형태에서도 그 혹시 숫자에 대해서 또 거절이 될 경우 숫자는 권리 분류고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경우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출원할 때부터 권리 분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심사를 받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심사 결과 숫자의 문제를 삼을 경우 심사관이 그때 권리 불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다면 태국과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결여되었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단연간 사용에 의한 매출과 홍보를 보여줌으로 해서 식별력 취득을 보여줘서 증빙 자료로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한 예로 맥주 중에 아마 333이라는 맥주가 있고 담배 중에 555라는 담배가 있는데요. 단순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원래는 등록이 안 된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문 상표, 일반 숫자 이 모든 것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는 지리적 명칭도 그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서는 매우 심사 기준이 다르죠. 한 예로 9.81이라는 일반 숫자가 등록된 적이 있었고요. 한라산이라는 국문 상표가 국문 지명이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꼭 신남방 아니더라도 그 이제 한 가지 상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히고자 하실 경우에는 단순히 그 주변에 있는 국가나 수출이 임박한 국가에 대한 그 이런 검토, 뭐 식별력 검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 수출 가능성이 좀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의 경우는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 이제 기준이 많이 유사하다는 거를 그 최근에 많이 그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국문 상표나 지리적 명칭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종갓집이라는 국문 상표, 한라산이라는 국문 지명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있고요. 숫자 상표는 그러니까 그 일반 숫자는 등록이 좀 어렵다는 점. 근데 아래 예에서처럼 988처럼 뭔가 도안화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또한 식별력이 있는 문자나 또 다른 도형을 결합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색채 및 시리즈 상표 검토에 있어서 그 색채와 시리즈 상표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각각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색채에 대한 논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색채라는 게 원래 저희가 상표를 출원할 때 일반 글자도 있지만 도형 상표 또는 글자여도 마찬가지지만 색깔이 가미되는 이미지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색깔이 있건 없건 간에 그 형태와 스펠링이 중요해서 특별히 등록된 상표가 색이 있건 없건 사용에 있어서는 형태를 보호받는 거고요. 그리고 스펠링을 보호받는 거고요. 나중에 제3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꼭 동일한 색깔이 아니어도 형태라든지 스펠링 범위 내에서 제재가 가능한 거고, 나중에 이 상표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도 결국에는 색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국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즉 등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런 제약이 붙는다는 점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신남방 국가에 대한 검토이긴 한데, 최근에 유럽 연합 상표청에서 그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기준을 세웠는데요. 예전에는 상표가 흑백으로 출원이 되면 등록 이후에 다양한 색으로 사용을 해도 그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했으나, 요즘에는 흑백으로 출원돼서 등록되면 흑백으로서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색채로 등록되어 있으면 색채로의 사용만이 그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출원할 경우에는 이제 흑백도 출원하고 색채도 출원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시리즈 상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이제 우선은 중국, 일본, 대한민국, 태국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흑백 상표로 등록이 된 이후에 색채 상표도 보호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흑백 상표로 출원을 해서 비용을 한 건에 대해서 발생을 시켰는데, 그게 효과가 더 넓게, 그러니까 별도로 색깔이 있는 상표를 출원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부터 쭉 내려가서 인도네시아를 빼고는 다 이렇게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인도네시아 대리인한테 재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확인한 인용처에서는 아마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흑백 상표를 출원했는데 나중에 제3자의 상표가 흑백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데 색깔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흑백 상표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게 색채 흑백 등록 상표의 경우 색채 사용만 하고 있을 경우에 불사용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흑백 상표로 사용을 했지만 흑백을 포함한 다양한 색채의 상표로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이 또한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불가한 나라는 또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웬만한 국가는 흑백 상표를 출원했을 경우에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원을 할 때, 상표를 출원할 때 그게 글자가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어떤 로고가 되었든 결합 상태가 되었건 만일 그 나라에서 흑백 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색채 상표로 별도로 출원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현지 대리인과 논의하셔서 그렇다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흑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표에 보면 왼편에 시리즈 상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부를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요. 하단에 보면 다시 잠깐 돌아가면요. 하단에 보시면 결국에는 시리즈 상표가 가능한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신남방 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이런 국가가 있고요. 오세아니아주에는 뭐 호주,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GG 상표가 그 출원이 가능한 국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를 보시면 색채가 있고 없고를 그 두 가지로 출원을 했을 경우에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그 어느 것과 유사한 거를 사용하는 제3자의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흑백이냐 색채냐에 대한 그 이 논쟁이 이 색채에 대한 시리즈별로 뭐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리는데요. 사용 가능한 그 범주가 뭐 다섯 여섯 가지면 다 나열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그 시리즈 상표의 숫자에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넣고 심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보았을 때 특별히 이 상표가 이 1버전과 2버전 또는 3버전이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고 보았을 경우에 등록이 되고요. 그 어느 그 형태로 사용하여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두 번째는 전통과 간체 한자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전통 한자도 쓰고 그다음에 간체 한자도 쓰는 국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를 쓰지만 홍콩에서는 전통을 쓰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홍콩으로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중국 내에서 간체 한자만 읽을 수 있는 그 인구들을 감안해서 라벨링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보호받고자 하는 그 사용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상표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둘 다 어느 걸 사용해도 상표의 사용이 되고 제3자의 사용을 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소문자가 보면은 특별히 그 전체적인 그 출원하고자 했던 그 상표의 어떤 그 보호 범위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대문자, 뭐 전체가 소문자, 앞글자만 대문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형태를 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국식, 미국식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뭐 센터가 끝에 스펠링을 살짝 달리해서 영어식 표현이 되기도 하고 영국식 표현이 되기도 하고 미국식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의미상 다르지 않고 발음상 다르지 않다라고 보았을 경우엔 또다시 시리즈 상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울 반사 이미지도 이거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이 형태가 허락된 국가도 있었고요. 일반 글자와 동안화된 글자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허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제안이 그 견해가 있어서 가장 쓰임새가 큰 도안화된 그 형태로 출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이제 일반 글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도안화된 형태로도 쓰고 일반 글자로도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많은 경우에는 도안보다는 일반 글자를 선호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시리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 도안화된 글자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글자의 배치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한번 거절이 되었던 사례이긴 한데요. 이 Q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상표 두 건을 출원할 걸 한 건에 출원하는 굉장히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출원을 이렇게 해놓고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출원한 거고요. 만약에 거절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만 시리즈 상표는 바로 거절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분할 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상표 출원으로 별도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사례는 수많은 시리즈 상표의 사례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사례는 그 접속사 사용에 의한 차이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 아래를 보시면 fun and relax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and가 이 and 앰퍼센드 기호가 전 세계적으로 and의 약자라는 거는 다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본 거고요. 위에 있는 save for 쿠폰스는 for가 이게 사실은 그 발음이 똑같다 하여도 for가 아라비아 숫자 4가 꼭 위하여라는 for의 의미일 수는 없다. 하여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났던 경우입니다. 이게 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그 Save for Coupons 같은 경우는 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별력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입체상표에 대한 그 출원 시 사전 검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입체상표라고 하면 그 상표는 어떤 로고나 문자로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 국가마다 입체상표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초콜릿으로 상품을 지정하면서 초콜릿 자체, 그러니까 포장 형태 자체의 앞, 뒤, 위, 아래의 이미지를 이렇게 출원하여서 그 상표를 등록받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자인 요소가 강해서 디자인의 출원을 통해서 디자인 권리로 보호를 받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보통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어느 나라든. 일단 공개 여부도 중요하고요. 일정 기간 이상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으로서는 이게 출원을 했을 경우에 무효될 수 있다라는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 이미 디자인으로는 힘들고 특허로도 힘들고 그럼 이제 상표로 보호받고자 하여서 이렇게 그 포장된 형태의 또는 그 제품 자체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렇게 그 초콜릿도 등록된 사례가 있고요. 밑에 문구류에 이렇게 그 문구류 케이스가 등록된 사례도 있고요. 밑에는 제약회사의 알약의 형태가 그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제 꼼꼼하게 그 대리인과 논의를 하실 경우에 분명히 그 단순한 문자나 어떤 도형 로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좋은 지재권을 이렇게 입시상표로도 출원을 해서 널리 보호받고 이게 갱신만 유지된다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상표권이라 사실상 계획을 잘 하시면 자산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례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베트남을 보시면 까다롭습니다. 이제 3D가 결국에는 이제 입체를 의미하니까 입체 상표의 경우 중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했다는 뜻이고요. 거절 사례를 나열했고요. 작게 등록 사례라고 제가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와 같이 술을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술을 담고 있는 포장 용기로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 지정 상품을 직관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식별력이 없다. 거절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보시면 화장품에 이렇게 화장품 용기를 지정하여 출원했는데요. 아마도 이 경우에는 그 기재되어 있는 문자를 중심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형태는 아마 권리 불요구를 하거나 출원이니 아니면은 그 식별력이 없으나 문자의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까다롭습니다. 그 지정한 상품을 직권하게 하여서도 안 되고요. 또는 그 기능을 연상케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도는 없으나 출원은 가능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제도는 없으나 출원이 가능한 경우 또는 제도가 있어도 거절 사례가 많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식별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단연간의 사연과 어떤 매출, 홍보, 소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에 극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한 그 사실을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용기가 들어가 있는 베트남 입체 상표는 거절이 그로 인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담는 용기로서 화장품을 이제 직권하게 한 거죠. 태국은 입체 상표가 가능한데 왼쪽에 있는 것은 거절 사례고요. 오른쪽은 등록 사례입니다. 왼쪽은 펜인데요. 딱 봐도 펜인데 이
이 이미지를 펜으로서 상표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등록시켜주면 결국에는 그러면 독점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안 된다는 거죠. 펜을 펜으로서 지정하고 있는 입체 상표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디자인이었으면 가능한데 이게 상표이기 때문에 이 독점권을 식별력이 결여되었다라는 이유로 거절되는 거죠. 반면에 코카콜라병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정확한 등록의 그 과정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게 식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포장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병의 모양과 이 입체적인 이 모양이 그 어느 누가 봐도 코카콜라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식별력을 취득했다라는 뜻에서 아마 등록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필리핀은 이 길쭉한 그 또 다른 초콜릿 포장인데요. 이게 또 등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제도는 있으나 그 등록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입주상표라는 것이 거절 가능성도 크고 아직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도는 없지만 가능이라고 한 것은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그 뭔가 그 식별력이 약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등록도 되기도 하고요. 비록 제도는 없어도 출원했을 때 심사관 재량에 따라서 등록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약간 소스를 담는 그 소스류를 지정한 그 병인데요. 이게 또 등록되었는데요. 반면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레이시아는 동일한 그 입체 상표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싱가포르는 또 재밌는 게 이게 그 초콜릿의 모양인데요. 이게 초콜릿이 거절되면서 그 기능을 연상케 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렇게 홈이 파여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그 홈을 이용해서 끊을 수 있다, 자를 수 있다라는 거를 직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초콜릿을 지정한 이 초콜릿 입체 상표는 거절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게 다 아무래도 이제 입체 상표가 그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원되는 형태는 아니어서 아직은 국가마다 이 기준은 있으나 그 뭔가 그 사례가 충분치 않아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지 내지는 된다 안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그 세우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신남방 국가의 상표권 확보에 대한 고려사항을 식별력 내지는 뭐 색채를 가미한 상표, 흑백 상표 또는 이제 시리즈 상표, 그다음에 입체 상표를 주제로 하여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추론과 어떤 그 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2부의 서수준비연리사의 세미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